더욱 심각한 상황은 그 대상 자신이 표상의 의미를 내면화시키게 되는 경우입니다. 표상이 기정사실화에는 언제나 권력과 언론이 작용합니다. 일상 레벨에서는 가십이나 소문을 포함해서 말할 수가 있겠죠. 당시의 신문기사와 소설 작품에 나타나는 것처럼 조선의 흰색 표상을 기존의 인식과 정반대 방향으로 기정사실화시켜서 색깔옷을 장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흰 옷의 의미가 단조로움 뿐일 수도 없지만 설령 흰 옷이 단조로움만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단조로움 자체가 열등한 특성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경우에 따라 간결함과 절제의 미를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에서 흰색은 오랫동안 청렴이나 결백, 그리고 지조의 상징이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셔먼 문화권의 고대 원시 종교들은 백색을 태양빛의 색으로 숭배하고 청정과 순결, 광명을 뜻하는 신성한 의미의 색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단군 신화를 비롯한 건국 신화에서 흰빛 또는 흰말, 흰 닭이나 흰 까치 그런 귀인의 탄생에 흰 색깔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이 됩니다. 조선시대 일반인들이 흰옷을 입었던 것은 주로 염료가 비쌌기 때문인데 식민지기 조선인에서 행해진 세계장려운동 시행자들은 조선인들이 흰옷을 입어서 가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에게 먹물을 끼얹는 사건이 한반도 전역에서 일어나기도 했지만 당시 정황으로 미뤄보건대 실제적으로 세계장려운동의 배경은 전쟁용 군수물자로서 조선의 원면을 사용하기 위한 대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양한 상대성과 의미를 가졌을 터인 흰옷을 무기력한 과거에 폐지해야 할 관습으로 보는 흰옷 담론은 세계장려운동에 대하여 직접적으로는 정치적인 의미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지만 세계장려운동이 결코 비정치적인 시책일 수 없었다는 증거는 충분합니다. 식민지 조선인들이 주로 입었던 흰옷은 무명이었습니다. 고려 말에 문익점이 목화를 들여와서 퍼지기 시작한 무명은 조선시대의 중요한 의복 재료였습니다. 조선 말기에는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 각지에서 목화를 재배해서 무명을 짜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무명은 질이 좋고 질겨서 잘 짠 것은 비단보다 좋았다고 합니다. 1937년 7월에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조선 총독부는 수출 면제품의 조선 내부 유통을 막고 그 원료인 목화의 소비 억제를 위해 면업 통제를 실시합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농가에서 반드시 면을 생산해야 한다는 면작 증식 계획을 내놓아 면 생산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기 시작합니다. 면작 증식 계획은 식민지 기간 동안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1938년경에는 특히 민중의 불만이 높아져서 식량도 부족한데 면을 생산하라는 정책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공공연히 제시됩니다. 총독부령 제22호에서 말하는 스프란 인조 섬유를 짧게 잘라서 양털이나 솜과 같은 모양으로 정제 방사한 섬유 또는 그 섬유로 짠 옷감이나 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신문 기사를 보면 조선 총독부가 국민복을 제정하였는데 지극히 경제적인 혼방품 제복으로 선전되고 있습니다. 당시를 직접 체험했던 세대의 구술 증언을 빌면 국민복 자체는 크게 유행하지 못하고 공무원을 포함한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로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1937년부터 1945년 사이에 경성 방적 주식회사는 전례 없는 수량의 군수용 면사와 직물, 특히 군복용 직물을 생산했습니다. 원료는 조선산 원면뿐만 아니라 수입 면사를 사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1938년을 정점으로 하는 이 시기에 경성방적은 가공할 만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1936년과 1937년의 순이익은 6개월당 6, 7만 행을 오르내렸고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듬해인 1938년에는 전반기에만 22만 행, 후반기에는 약 60만 행,
1940년 후반기에는 70만 행, 1941년 5월 결산기에는 80만 행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조선 총독부의 관할 하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비정치적임을 표방했던 세기 장려운동은 실제로는 일본의 군수용품 조달을 위한 제국주의적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진 권력과 정치 그 자체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주목하고 싶은 것은 정치, 경제적인 이유를 배경으로 한 식민지 정책이 피지배 민족의 일상적이고 정서적인 표상을 문제점으로 부각시켜서 정치적으로 환원시켰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다시 일상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에서 식민지인들에게 폭력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작가 김사량은 풀속 깊이에서 그러한 세기장려 운동의 모습을 신랄히 비판합니다. 평민들이 흰옷을 입은 것은 그 소재가 주로 무명이었고 염료가 비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흰옷을 착용했기 때문에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가난했기 때문에 흰옷을 착용했다는 편이 옳을 것입니다. 김사량은 화자를 통해 크게 반발을 표명합니다. 그는 흰옷을 입지 말라고 말하는 장면에 흰옷을 입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가난한 산민들의 복장은 모두 이미 흰빛을 잃은 지 오래돼서 흑빛이었으며 심지어 그 연설 장소에서 흰옷을 입은 이는 일본인 내모주의인 뿐이라는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세기운동의 아이러니를 가시화해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흰옷의 단조로움을 비방하는 색의 담론이 권장하는 색의 혹은 색복이라는 색복이라는 것은 컬러풀한 옷을 의미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검은색이나 진회색 같은 무채색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거리 풍경은 여전히 모노톤이었습니다. 세기운동의 폭력성은 연설이 끝난 뒤 돌아가는 산민들의 옷에 먹칠을 하는 장면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먹물을 뿌리거나 낙서를 하는 행위는 소설적 허구나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당시에 실제로 빈번히 일어났던 상황인 듯 합니다. 심지어 상복을 입은 여인에게 먹물을 뿌리는 일조차 있었습니다. 주인공의 중학교 선생이었다고 소개되는 군수의 부하는 자신의 부인이 지닌 단 하나 남은 흰 치마까지 먹을 치라고는 부인에게 매를 맞고 집에서 쫓겨나서 마침 문 밖에 있던 주인공과 만납니다. 그의 맹목적인 성실성은 주인공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합니다. 상복을 입은 여인에게 먹을 뿌리는 일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낙서를 하는 행위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였을 것입니다. 풀속 깊이의 주인공은 세기장려 운동의 폭력적인 시행 과정을 보면서 예정된 화전민 조사를 위해 산으로 떠납니다. 주인공은 어느 사찰에서 하룻밤을 묵으면서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화전민을 착취하는 백백교의 설교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백교 사건은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이비 종교 사건입니다. 사이비 종교단체의 간부들이 농사꾼과 산민들을 등쳐서 피와 땀으로 일군 그들의 재산과 양식을 빼앗고 그 아내나 딸까지 겁탈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234명이나 살해했고 이러한 살인사건은 1937년부터 4년간 전국적으로 무려 109회에 이르렀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세계의 장려 정책에 반발하여 흰옷을 입는 것이 민족적 구원의 상징이라도 되는 양 선전했던 백백교의 교리는 세계의 장려 정책 이상의 폭력이었습니다. 참담한 결과를 초래한 조선 내부의 폭력이 반드시 식민지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백백교의 교리가 민중에게 받아들여지는 배경에 세계의 장려 정책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색상은 강력한 정치적 표상 수단이었습니다. 서구의 인종차별 역시 흑백이라는 색표상의 문제와 관련이 있었고 스탕달의 적과 흑에서 적과 흑이 각각 권력가와 성직자의 옷 색깔을 나타내며 그것이 주인공 줄리앙 소렐의 욕망을
욕망과 관련된 것이었다는 점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옷의 색상은 출신 성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신라시대의 골품 제도의 옷 색깔은 골품이라는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표상이란 절대적이거나 영구 불변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선택되는 것이죠. 나아가 그 선택은 선택하는 본인의 의지 여부에 앞서서 그것을 선택하게 만든 사회의 욕망을 반영하며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색상을 긍정적인 것으로 내세웠던 세기장려운동과 흰옷을 숭배하는 백백교의 교리가 모두 권력자의 이익을 위해서 각각 색옷과 흰옷을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일정한 색상이 금지되거나 권장되는 일이 있었고 옷의 색상 자체가 권력상의 상하관계를 나타내기는 했지만 식민지기 세기장려운동만큼 색상 자체가 한반도 전체에 직접적인 폭력 요소로 작용한 일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세기장려 정책은 색표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큰 폭력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이미지는 이미 흰옷이 아닙니다. 한국을 소개하는 많은 팸플릿에는 아름다운 색채의 한복을 입은 한국 여성들이 등장하곤 합니다. 또한 2002년 월드컵 개최 이후 세계인들은 한국인을 붉은 악마로 기억합니다. 한국전쟁 이후 2002년 월드컵 전까지 붉은색은 빨갱이라는 말과 함께 적이나 공산주의를 의미하는 색이었지만 2002년 이후 붉은색은 한국인의 응집력과 에너지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거리 응원을 꽃피운 붉은 악마의 응집력과 에너지는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물론 붉은 악마의 붉은 옷 표상은 일상적인 것도 아니고 강요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특수한 상황에 맞춘 일반인들의 자발적인 자기 표현이었다는 점에서 식민지기의 흰옷 표상이나 세기장려운동과는 다릅니다. 현대의 한국인들은 강렬하고 선명한 색 표상을 선택한 것이죠. 물론 이것은 강요된 것이 아니라 선택된 것이라는 점에서도 식민지기 흰옷 담론과 구분됩니다. 그러나 자기 표상이 언제나 힘을 지향하는 것이라면 권력 지향의 자기 표상은 언제나 새로운 타자를 만들어내며 그것이 시대에 따라 새롭게 선택되더라도 그 구조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구조를 잇는 순간 모든 표상은 언제든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